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그 2030 세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 부담도 커지고 또 청년들 스스로도 자립이 늦어져서 힘들어하는 이 이중고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혹시 고착화될까 봐 우려되는데 이 구조를 벗어나려면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쭉 보다가 정말 독특한 관점을 가진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바로 자연의 법칙으로 이 현상을 풀어내는 건데요.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분석하고는 결이 아주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비과학적이다, 심지어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청년 시기를 그냥 사회 공부 기관으로 딱 정의해버리고요. 돈이나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뭐랄까 일종의 우주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우주적 원리요? 네. 하지만 이런 독특한 관점 속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통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 자료가 말하는 법칙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자연의 법칙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청년 시기는 사회 공부를 하는 때라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이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요즘 청년들이 들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노력해도 돈 벌기 힘든 사회 구조 탓인데 왜 개인의 공부 탓을 하냐, 이런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자료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청년 시기는 사회 활동에 딱 필요한 만큼의 경비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경비요? 네,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부에 필요한 활동비를 받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활동비라? 아니, 월급을 활동비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청년이면 그 300만 원이 제 재산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단기에 공부에 필요한 경비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자료의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연 혹은 우주가 그 사람의 성장에 딱 필요한 만큼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와인을 공부해야 하는 소믈리에 지망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와인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경비가 주어지는 거고요. 아하. 해외 경험이 꼭 필요한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유학 갈 경비가 마련된다는 식입니다. 재밌네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골프를 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골프 칠 돈이 주어지지 않는 거고요. 즉, 필요 이상의 돈은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상당히 운명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돈의 X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목적을 성장을 위한 경비로 다시 정의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아주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럼 이 관점을 부모-자식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자료에서는 자녀 나이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명확하게 바뀐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가 관계 맺는 방식이 단계별로 딱 나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먼저 7세까지는 아이가 뭘 잘 모르니까 부모가 이끄는 대로 100% 따라야 하는 시기라고 하고요. 네, 그때는 그렇죠. 이때는 부모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거죠. 그 다음은요? 14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한 70%는 이끌어주되 30%는 반드시 자녀와 의논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 의논. 네, 아이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아이 의견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1세까지의 청년기에는 이 비율이 역전됩니다. 역전이요? 부모는 30%만 이끌고 70%를 자녀와 의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70%나요? 와,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리고 성인이 되는 20대 전체가 되면 이 원칙이 극단적으로 적용되죠. 100% 의논과 합의를 통해서만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책임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책임의 원칙이요? 만약 이 시기에 부모가 자녀와 합의 없이 무언가를 강요했다. 그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100%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 반대로 자녀가 부모와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생긴 문제의 책임은 온전히 자녀 스스로 져야 하고요. 관계의 책임 소재가 나이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되는 셈이죠.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으니 앞으로 힘든 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요. 이게 정말 건강한 관계로 가는 길일까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되지가 않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30살을 제시합니다. 30살이요? 네, 30이 되면 자녀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격체이자 독립된 사회인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완전히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인으로 본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부모는 사회인인 자녀에게 조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자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뭔가요? 만약 자녀가 그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0.1%도 도와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비인간적으로 들리는데요.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 조언 안 들었으니 나는 안 돕겠다. 이게 부모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죠. 이 자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정을 완전히 부정화라는 건가요? 바로 그 정의 핵심입니다. 자료는 정 때문에 이 법칙을 어기고 조언을 듣지 않는 상대를 도우면 그 도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의 책임이 네. 그게 도움을 준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돕는 행위 자체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고 결국은 도움을 준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자식뿐 아니라 부모, 친구, 후배,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냉정하고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법칙이네요. 그럼 그 관점을 오늘의 주제인 캥거루족에 직접 대입해보죠. 자료에서 두 가지 유형을 언급하던데 첫 번째가 직장은 있지만 돈을 모으려고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경우였죠. 네. 이 경우에 대한 자료의 시각은 매우 단호합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을 축내거나 부모를 힘들게 하면서 모은 돈은 설령 통장에 쌓여 있더라도 절대 자기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될 수 없다. 네. 자연이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빼앗아 간다고 표현하는데요. 자연이 돈을 빼앗아 간다니요? 이건 좀 너무 신비주의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뭐랄까 심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 심리적으로요? 부모에게 의존해서 쉽게 모은 돈은 그만큼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무모한 투자나 충동적인 소비로 쉽게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즉, 돈을 버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내적인 역량,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질량이 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자연의 징벌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재정관리의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결국 그 시간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부모라는 안전망 안에서 모은 돈은 온실 속 화초 같아서 진짜 세상에 비바람을 맞으면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 아예 취업을 못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이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게 봅니다. 더 심각하게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 의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주머니 안에서 보호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와 부딪히면서 겪어야 할 수많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1년, 2년이 지날수록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결국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뒤처져서 평생 자기 인생을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과 경험이라는 자산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자료는 캥거루족 청년들한테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제시하나요? 무조건 칩을 나와서 고생해라, 이런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30대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부딪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령 월급이 아주 적은 임시직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해요. 여기서 아주 논쟁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정부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거나 실업자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의지를 꺾고 그들을 망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비판한다고요? 와, 그건 사회 안전망의 근간인데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 논리가 뭔가요? 자연의 이치는 현재 자기 환경과 수준에 맞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부터 불평 없이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 사람의 신용의 질이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신용의 질. 네, 그러면 사회 혹은 자연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논리입니다. 억지로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건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조치라는 거죠. 신용의 질이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인데요. 그 질이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그냥 묵묵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자료에서 말하는 신용의 질이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요. 네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평판이 쌓이죠. 그 평판이 업계에 아름아름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아, 자료에서는 불평 없이 한 2, 3년간 성실하게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묘한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합니다. 묘한 일이라. 그러니까 임시직 경업은 단순히 돈을 벌거나 경력을 쌓는 걸 넘어서 자신의 사회적 신용도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필수적인 공부 과정이다. 이런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더 큰 책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즉 질량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네. 한국 청년들의 미래와 막대한 국제 자본의 흐름을 연결시키는데요. 앞에서 다룬 성실함, 신용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갑자기 세계 금융 자본과 연결되는 거죠? 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는 2030년 이후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계 금융자본이 다음 투자처를 찾아서 한국으로 몰려들 거다, 이런 대담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와, 그 이유는 한국이 앞으로 인류의 정신적 중심지,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덴 동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요? 이야기가 정말 우주적으로 가네요. 그럼 그 자본이 한국에 와서 뭘 한다는 건가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싶어하며 그 막대한 자본의 운용을 맡길 질량 좋은 인재를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 질량 좋은 인재. 네,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게 스펙이나 학벌이 아닌 거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신용을 쌓아온 내면이 단단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지혜와 인성을 갖춘 리더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할 일은 당장 눈앞의 돈이나 취업 걱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취업이나 돈벌이에 매몰될 게 아니라 미래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닫고 지혜를 키우는 공부를 해야 할 때라는 거죠. 바르게 노력하고 성장하면 필요한 돈과 환경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강한 믿음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고민처럼 현실적으로 당장 캥거루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하나요? 그냥 부모님께 죄송해하면서 움츠러들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수동적으로 돈만 쓰면서 지내지 말고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함께 지내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드리는 방식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잘 못 다루시는 스마트폰이나 AI 같은 신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또는 부모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고요. 아,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으로 부모님께 기여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동안 자기를 키우느라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되갚아드리는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생? 네.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님도 기꺼이 자녀의 공부, 취업 준비 같은 걸 지원해 주실 거고, 이게 자연의 이치에도 맞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캥거루족으로 있는 시간을 낭비가 아닌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제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독특한 관점의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캥거루족 현상을 사회 구조나 경제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개인의 질적 성장이라는 렌즈로 분석했는데요. 네. 청년 시기는 돈을 버는 때가 아니라 사회를 공부하고 자신을 갖추는 시기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정해진 이치에 따라 30살을 기점으로 완전한 독립을 향해 가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질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불평 없이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신용을 쌓으면 결국 더 큰 기회가 온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님의 고민에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남깁니다. 자료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며 그 책임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시 당신의 선의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막고 자립을 방해하는 그런 달콤한 독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인지 그 관계의 법칙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